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편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다음 스토리를 뭘 할까 벌써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은 미국이 서유럽에 돈 풀기 전에는요,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울랄라 우리 스탈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번 우리도 따라 해볼까?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잘 사는 사회 나쁘지 않잖아. 응?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다 박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만히 보던 미국이 큰일 났군.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까딱 잘못하면 정말 유럽 전체가 스탈린의 소나기에 들어갈 그런 태세야. 그건 아니야. 안 돼. 서유럽에 있는 우리 동지 여러분, 여기는 미국입니다. 왜요? 돈 필요하시죠? 뭐 필요하죠. 우리가 돈 줄게요. 돈 줄 테니까 저 쓸데없이 소련에 있는 스탈린 말 듣지 말고 우리 미국 쪽으로 붙어요. 돈 필요한 대로 저희가 팍팍팍 드릴 테니까. 에?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요, 미국이요. 자, 돈 받아라. 와, 돈이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약간 이제 싹이 피려고 했던 서유럽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뿌리가 뽑혀버려요. 아니, 저쪽에서 돈 준다는데. 역시 미국이 최고야. 봐봐. 뭐 좀 스탈린 자기도 뭐 지금 직후가 석자가지고, 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론은 뭐 좋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봐봐. 미국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돈을 주잖아. 미국 만세! 그래가지고 서유럽은 급속도로 친미로 빠져버립니다. 자, 이제 독일이 남았어요. 이제 패전 처리는 또 감사용 선수죠. 산미 슈퍼스타즈에. 패전 담당 투수들은 무슨 마음으로 마운드에 올라갈까 참 찹찹할 거예요. 네. 보통 그때쯤이면 중계 끝내버리거든요. TV 방송사도. 자, 마무리 투수 올라갔습니다. 광고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드라마 나오고. 패전국인 독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일단은요, 독일을 4등분을 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 국가가 일단은 2차 대전 당사자 국가들이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물론 프랑스는 초반에 완전 박살났지만, 그리고 소련, 이렇게 4나라가 독일을 피자같이 4등분을 해요. 슉슉슉슉. 그리고 수도 베를린도 사이좋게 4등분을 해요. 이건 맛있는 베를린 피자야. 이것도 4등분 할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딱딱딱 4등분을 해요. 자,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독일은 위치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유럽 지도에서? 지금 잠깐 보세요. 잠깐 멈추고. 돌아오셨습니다. 독일이 의외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나라가. 여기를 자본주의화 시켜야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눠 먹은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아싸 묶어서 서독이라는 걸 만들어요. 뭐 자기들 말로는 막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세력권인 서독을 만들어요. 거기에 또 소련이 질 수가 없죠. 야, 그럼 우리한테 할당된 부분 이건 동독으로 만들어버리자. 여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서독이 분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를린도요. 수도 베를린도 4등분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영국, 프랑스가 먹었던 그 부분을 하나로 뭉치자 야 해서 서베를린이라고 만들어요. 당연히 소련도 그래?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부분은 동베를린으로 한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라도 동독, 서독으로 갈리고 당시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갈렸는데 문제는 베를린이란 도시 자체가 동독 땅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를린이 저쪽 동독에 들어가니까 서독은 본이라는 뼈다구 말고 본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서독의 수도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동독 땅 안에 있는 베를린, 그 베를린이 또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갈렸잖아요. 그럼 서베를린에 있는 그 주민들은
완전 뭐라고 할까? 이건 고립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갇혀버린 거잖아요. 서베를린은 이 서방 자본주의 세력권이었는데 이게 동독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서베를린에 있는 주민들이. 동독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동독이 물자를 끊어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같은 거. 야, 어디가 그 트럭? 서베를린에 가는 빵인데요? 못 가! 그 트럭은 뭐야? 서베를린으로 가는 주유소 기름차인데요? 못 가! 이러니까 서베를린에 갇힌 시민들 굶고 먹을 거 없고 난리가 나 기름 없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별의별 이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연합군이 그러니까 연합군이라기보다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비행기로 공중으로 가서 서베를린에서 투하를 해요. 빵 받으세요. 세제 하이타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생필품 정도는 그냥 통과시켜주겠다라는 그 딜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슬슬 이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동서냉전 경쟁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 1949년 4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기 한 1년 전 정도죠. 미국이 어이 이거 우리끼리 싸 형제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우리 말만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단체 하나 만들자. 단체가 있어야지 정기 모임 정모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 자자자자자 서유럽 국가들 다 모아. 일로 와봐. 우리 편 다 모여. 자 우리 편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군사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군사 동맹체를 만듭니다. 미국 주도로. 왜냐면 미국이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에 또 전쟁이 나면 소련과의 또 다른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건데 미국 혼자서 싸울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범유럽권 군사 동맹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일로 와봐. 스페인, 프랑스 다 와. 서독도 와. 서독 와. 일로 와. 다 와. 포르투갈 너희도 와. 포르투갈 오랜만에 나온다. 너희 포르투갈 옛날에 브라질 건설할 때 그때 나오고 싸움팀의 세계사 완전정부에서 오랜만이야 브라질. 호나우딩요 잘 있냐? 일로 와. 자자자자 앉아봐. 자 이게 뭐냐면 앞으로 소련이 만약에 이제 유럽을 공격을 하면 우리가 하나의 단일화된 군사 동맹체로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 우리 이런 거 하나 만들자고. 든든하지 않아? 오 듣고 보니까 든든한데? 그렇게 만듭시다. 사인할게요. 그래. 여기 사인해. 그런데 이 군사 동맹체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미국과 그의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아니야,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지금, 이 서유럽 앞에 있는 앞바다 이름이 뭐야? 대서양이요. 참 센스 없게. 대서양 가운데서도 밑에 있는 대서양이야? 위에 있는 대서양이야? 위에 있는 대서양인데요? 북대서양이지. 그치, 북대서양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어때? 우와, 있어 보인다. 그 영어로 하면 뭐 돼요? 네가 한번 번역해봐. 북대서양은 뭐야? North Atlantic. 그치. 조약도라는 조약 말고 그 어떤 협상 같은 조약이 뭐야? 영어로. Treaty죠. Treaty. 그치. 기구가 뭐야? 국제기구 같아. Organization. 그치. 이름 괜찮잖아. 쭉 한번 읊어봐.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좋아. 앞대가리만 한번 따서 이니셜 얘기해봐. NATO. 붙여서 읽어봐. 나토. 그래. 이제 우리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우리 서유럽 자본주의 군사 동맹체는 나토라고 부른다. 냉전, 콜드워가 시작이 됐죠. 왜 냉전이라고 하면 핫워, 뜨거운 전쟁, 열전 말 그대로 무기가 총동원돼가지고 빵야 이 싸우는 전쟁이 핫워지 않습니까? 콜드워는 총을 쏘지 않고 무기를 안 쓰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핵 무기 때문에 이제 미소가 핵 무기 경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안 쏘는 전쟁이다. 그래서 정말 추워. 총을 안 쏘니까 춥겠죠. 그래서 콜드워, 냉전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일단은 시작은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 서유럽에 있는 우리 자본주의 형제들, 네 미국님, 소련이 또 우리 유럽을 침공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우리 유럽이란 건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알지. 우리 서방 자본주의들이 뭉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1949년 4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요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이요. 소련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 뭐야? 에? 미국과 영국 등등등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하! 우리도 그러면 비슷한 걸 만들어야지. 당할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1955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야, 이 동유럽 국가들, 우리도 사회주의 정권이 생긴 국가들 다 모여. 예, 모십니다. 모인 데가 어디냐면 하필이면 폴란드의 수도였던 바르샤바에서 모인 거예요. 폴란드는 그때부터 이미 소련과 같이 이제 동유럽 공산 국가가 됐는데, 자자자, 이 정도면 거리 적당하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다 모여. 바르샤바 모여요. 여기서 모인 김에 서방 세계가 만든 나토와 비슷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조직을 만들겠다. 알겠나? 이름은 뭐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라고? 바르샤바인데요. 저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 우리는 쿨하게 도시 이름을 한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래서 이 냉전의 동서 체제가 각각의 군사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 뭐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둘 다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나토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운다. 아니나? 네. 여러분, 요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외신 좀 보신 분들은 뭐 좀 관심 좀 안 가지셨나요? 뭐 오늘부터 가지시면 되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러시아와 뭐 싸운다. 러시아가 뭐 내년 1월이면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하네 마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아유, 이게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네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토가 정말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민감한 조직이에요. 군사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물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됐어요. 현재는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서방 세계와 함께. 지도 한번 펼쳐보실까요? 쫙. 자, 러시아와 이 서방 세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가 있겠죠. 북쪽 보면은 벨라루스란 나라가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크라이나란 나라가 있죠.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보면 유럽의 방광이라고 하는 흑해가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이 벨라루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는 벨라루스란 나라는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루카셴코라는 대통령이 지금 27년간 독재를 하고 있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인데 말도 러시아 말을 써요. 벨라루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물론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언어를 쓰지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할 정도로 친러시아, 뭐 연합국을 만들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는 오케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이뻐 벨라루스. 너희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이야 이 서방 세계와 너희들이 약간 무슨 쿠션 역할을 좀 해줘. 알겠나? 네! 문제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현재 이 방송을 몇 년 후에도 들으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쓰든지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이걸 러시아 지금 푸틴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래 나토 가입해 해
뭐 하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요. 우크라이나와 나토는 국경을 함께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토,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군사 조직이 바로 러시아 코앞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나토 회원국이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볼 수도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침공을 한 해 만에 하는 것이 경고의 경고.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어이 우크라이나 왜 러시아 너희들 뭐 나토 가입을 한다고 들었는데 러시아 너희들이 왜 이래라 저래라 야, 우리 독립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한다 뭐 마음대로 해 그래 나토 가입해 우크라이나 너희들 근데 가입하면 우리가 너희들 침공한다 봐 국경에 우리 10만 대군이 벌써 깔려있어 어떡할래 라고 물론 이것 때문에 공격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10만 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배치를 했다. 무언의 압력이에요. 한번 너희들 가입만 해봐. 팍!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잠시 세계사 시간에서 현재의 국제정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 방송 한 뭐 50년 후에도 들으실 분 계시는데 그때는 또 이게 또 세계사예요. 러시아, 소련일 때는요,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남이가 하나의 국가였어요. 소련의 일원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아시죠? 그 HBO 다큐멘터리도 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 사고 아직까지도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는 체르노빌 원자로가 녹아내리면서 그 체르노빌이 당시에 소련에 있었던 원자로였거든요. 그 소련 중에서도 어디 있냐?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자로였어요. 그 지금도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것이 녹아내렸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소련 원자력 발전 사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참 그게 그래요. 한때 같은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갈라지니까 좀 처절하게 싸우는 거 봐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권이고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또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되고 러시아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놈의 흑해 때문에 흑해야. 러시아가 정말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큰 땅덩어리의 나라가. 위쪽 북쪽? 북쪽은 다 북극이에요. 다 바다가 얼어버려. 그리고 저기 북유럽 쪽으로 나간다? 그 여러분 러일 전쟁 때 박살났던 발트 함대 기억나시죠? 발트 함대. 8개월 동안 삥 들어와가지고 스시마 대마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한테 박살이 났던 발트 함대. 발트해. 지금 잠깐 퍼즈 하시고 한번 지도 한번 보십시오. 발트해 바다인가? 잘 들어오셨습니다. 발트해가요. 거의 지중해와 같은 내해예요. 내해. 땅 안에 있는 바다. 거기서도 러시아가 조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부분.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조금 바다에 붙어있는 러시아 땅. 그걸 통해가지고 겨우겨우 발트해를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발트해와 대서양이 연결된 조그만 또 부분 구멍 뽁 빠져나가야지 대서양이에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왜 러시아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글로 통해야지 또 태평양에 나가거든. 그리고 중간에 어디 나갈 방법이 없냐? 흑해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러시아가.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흑해 중간에 방광같이 있죠. 흑해를 통과해서 요도를 지나서 유럽 애들도 요도라고 해요. 요도를 지나서 뽁 나가야지 지중해가 나와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지중해를 통과해서 저기 또 조그만 해협을 뽁 통과해야지 야 대서양이다 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흑해를 누가 지금 현재도 그렇고 통제를 하고 있냐? 남쪽은 터키고 북쪽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가 그쪽 연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등 돌려버리면 러시아는 바다 못 나가요. 이런 이유입니다. 하여간
자, 서방 세계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얻고 이제 소련과 그의 아이들, 형제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군사 대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 미국이 1945년 그때쯤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빵빵 터뜨리죠. 아이고, 소련도 1949년에 또 바로 핵 개발 성공해요. 이제 서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치킨 게임이. 여러분, 왜 치킨 게임인 줄 아십니까? 꼬닥꼬닥꼬닥. 영어로 치킨이 뭐냐면, 물론 닭고기의 뜻도 있지만 겁쟁이도 치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 Hey, you are chicken. 그러면 너는 닭고기다가 아니라 너는 겁쟁이다예요. 막 빡빡빡빡빡. 치킨 게임이 원래 있는 게임인데 뭐냐면 낭떠러지 앞에서 차 2대가 출발해요. 부암! 라이벌 한 명씩 타고. 그래서 앞엔 낭떠러지예요. 차 2대는 낭떠러지 향해서 달리고. 그래서 겁쟁이는 죽을 걸 두려워가지고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겠죠. 난 살아야 되겠다. 먼저 뛰어내린 놈이 치킨이에요. 겁쟁이. 그 게임이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뭐 닭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투개죠, 투개.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미소 양국이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핵 개발을 성공해요. 그런데 미국이 또 1952년에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요. 소련, 너희들은 원자폭탄 있지? 우리 미국은 수소폭탄 있다! 소련도 바로 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해요. 완전 치킨 게임이라니까요. 냉전의 심화. 자, 이렇게 이 모든 자본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 아직까지. 근데 스탈린이 1953년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6.25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스탈린이 사망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스탈린은 스스로를 암살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스탈린은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묵고 자는 그 건물 안에 방이 한 20개가 있었는데 오늘 밤에 어디서 잔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저기 오늘 밤 몇 번 방에서 주무십니까? 넌 몰라도 돼. 왜냐면 암살하러 들어왔다가 스탈린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르니까 암살 실패하라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의심이 의심을 낳고 하다가 결국에는 주치의들도 못 믿게 된 거예요. 스탈린이. 저것들 저러다가 나한테 독극물 주사라도 놔버리면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주치의가 총 9명이 있었거든요. 주치의들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요. 다 고문해. 죄가 없어요. 주치의들은 얼떨결에 끌려간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끌려가나? 왜? 따라와! 비밀 경찰들이 주치의 9명을 다 끌고 가요. 스탈린이 시켰어. 쟤네들 반역자들이라고. 끌려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고문을 해요. 9명의 그 주치의들을. 주치의들은 무슨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문을 하면 결국에 실토하게 돼 있어요. 아프니까. 조선시대 때 국문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가 왕을 시하려고 했지? 아니요. 주리를 더 틀어라! 하다 보면 실토한다니까요. 그래, 난 모르겠다. 일단은 고문 좀 스탑. 이거를 주치의들한테도 한 거예요, 이걸요. 너희들 스탈린 동지를 죽이려고 했지? 아니야. 전기를 200볼트로 올려라. 죽이려고 했지? 그래,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9명의 주치의 가운데서 2명을 총살시켜요. 총살. 이 가운데서 6명이 주치의들 9명 가운데서 6명이 또 유태인이네.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이거 봐 내가 유태인 믿지 말라고 했지. 고위 관료들 가운데서 유태인들 다 색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떨결에 난 우리 아빠가 유태인인데 난 유태인 말도 못하는데 왜 날 왜 끌고 가? 유태인들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서 유태인들 25명을 처형시켜요. 왜? 단지 유태인이란 이유 때문에. 미친 거예요. 스탈린이 이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주치의들 총살시키고 정부 안에 있는 고위 간부들 가운데서 유태인들 다 총살시킨 다음에 2달 후에 갑자기 스탈린이 뇌질환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비상 걸린 거예요. 스탈린 동지가 쓰러졌다고 한다. 스탈린 동지가 어디냐? 몰라. 방이 20개가 넘는데 어느 방에서 쓰러졌는지 새로운 주치의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스탈린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스탈린은 스스로를 암살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멀쩡한 주치의들 자기가 못 믿겠다고 해서 다 총살시키고 투옥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어도 최측근에게는 내가 오늘 몇 번 방, 오늘 9번 방에서 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탈린은 허무하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소련과 스탈린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 2차 대전은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거의 독일과 소련이 치고받고 싸웠던 독소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태평양 전쟁은요. 태평양 전쟁 혹시 복습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1번 편 다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태평양 전쟁은 일본과 미국이 맞서 싸웠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먼저 독일이 망해요.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면서 독일이 이제 망하죠. 망하기 직전인 1945년 2월 4일 얄타라는 데가 있어요. 야타가 아니라 얄타가 어디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은 흑해에 있는 도시가 이제 얄타라고 있는데,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얄타 회담 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1945년 2월 4일 날 이 흑해에 있는 도시 얄타에 영국, 미국, 소련 대표가 뭐예요? 영국은 당연히 처칠, 시가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펴대신 분이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요. 스탈린 동지, 루즈벨트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나는 처칠입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뭐 이 유럽 전선을 보니까 이제 독일 히틀러는 곧 패망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히틀러 뭐 많이 밀리고 있네요. 그래서 뭐 포인트가 뭡니까? 그래서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뭔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미국이 저기 태평양에서 일본이랑 지금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뭐 고생들 많이 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히틀러의 독일이 무너지면, 즉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이 마무리가 되면 태평양 전쟁에 좀 참가를 해주시면 어떻겠소? 우리 소련 보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달라 이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 소련에게 뭐 없나?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도 갈 거 아닙니까? 이때 미국이 뭘 제안을 하냐면요. 스탈린에게 만약에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을 해주면, 그러니까 미국을 도와준다면 일본을 치는데 러일 전쟁 때 잃어버렸던 영토를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약속해요. 이봐 스탈린 동지. 만약에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해서 일본과 싸우는 걸 좀 도와주신다면 그 러일 전쟁 얘기하지 마. 러일 전쟁 때 당시 러시아가 잃어버렸던 영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만주, 뭐 사할린 이렇게 그거 다시 소련에게 돌려줄게. 콜.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 줘서 우리 소련도 이쪽 유럽 전선이 마무리가 되는 즉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겠어. 이게 얄타 회담이에요. 뭐 우리 국자 시간에 얄타 회담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다 필요 없고, 얄타 회담에 세 나라가 모인 이유는 딱 이거예요. 태평양 전쟁에 소련 참전해달라. 너무 우리 힘들다 미국. 이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숨 돌렸어요. 우와, 소련이 참전하면 우리 쉽게 일본에 이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백악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요. 뚜루뚜루 탁. 헬로? 대통령 각하.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습니다. Really? 원자폭탄이 개발됐다는 희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소련이 참전을 안 해도 돼요. 왜? 원자폭탄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박아버리면 미국 혼자서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태평양 전쟁. 1945년 이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해방, 광복을 2해 8월 15일에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당연히 패전을 하고 1945년 2월 얄타 회담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여요. 소련은 무조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땅 준다는데 하려고 하고 미국은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소련의 참전을 막습니다. 자기 혼자 이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원자폭탄이 생겨가지고 미국은 무조건 소련 참전 막아라 해서 그때 무지막지하게 일본에 일단 핵폭탄 말고 재래식 폭탄으로 일본을 초토화시켜요. 빨리 항복하라고 일본. 이름도 악명 높은 도쿄 대공습. 도쿄 시내가 정말로 농담 하나도 안 섞고 도쿄가 다 불탔어요. 그때 이제 미국 공군 사령관 이름이 커티스 르메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 커티스 르메이가 이런 말을 했죠. 미국 측에서도 이거 아무리 도쿄 공습 좋다 이거지. 근데 군 부대와 군 관련돼 있는 시설만 폭격을 해야 되지 도쿄 시내 다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무고한 시민들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때 커티스 르메이가 명언을 하나 했죠. 명언이라기보다 망언.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지금 일본 군이 쓰는 무기들, 부품들 다 도쿄 시내에서 가정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고 있다. 즉, 다 공동 책임이 있다. 안타깝지만 죽어도 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쿄 대공습 정말로 도쿄가 그 당시 도쿄는 다 이제 목조 건물로 돼 있었거든요. 네이팜탄이라고 해서 하나 떨어뜨리면 보통 반경 2km가 다 작살이 나는 불타버리는 어마무시한 네이팜탄을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도쿄를요. 십자포화. 정말 십자가로 이렇게 그어버려요. 왜 그렇게 무자비한 폭격을 했냐. 일본 빨리 항복하라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소련 들어오기 전에. 빨리 야 너희 수도가 불타는데 항복 안 해? 일본 끝까지 항복 안 해요. 왜냐? 태평양 전쟁 편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과 같이 일본은요. 자기들 말로는 천황제, 히로히토 천황제, 일본 왕 있잖아요. 이것만큼 유지하려고 했다고요. 일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저것들은 민주주의고 뭐고 대통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 왕을 이해 못한다. 히틀러 지하실에서 죽은 거 봤자. 무솔리니 이탈리아에 죽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시신 치욕을 당한 거 봤잖아. 우리 일본 왕 자기들 말로는 천왕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미국 애들은 분명히 들어와가지고 우리 왕을 저런 식으로 치욕을 보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반면에 소련은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노프 왕조 황제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련만큼은 우리의 천왕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소련아 빨리 참전해라. 그래가지고 미국 좀 말려달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일본은요. 끝까지 버텨요. 소련 참전할 때까지. 버티자. 소련아 빨리 왜 안 들어오냐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써요.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죠. 빵! 소련은 이거 저 뭐야? 진짜 원자폭탄 쓰네 미국이. 야야야 안 되겠다. 우리 소련 빨리 참전하라. 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틀 후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밀고 들어와요. 왜냐? 빨리 밥상에 숟가락 얹어야 되거든.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땐. 자, 그리고 뭐 알다시피 8월 15일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때 이제 소련군이 뭘 했냐면 이미 한반도에 일본 식민지인 한반도에 소련군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련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러시아지 않습니까? 극동 지역에 있던 소련군이 우르르 한반도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걸 미국은 저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잖아요. 와우, 큰일 났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군이 벌써 한반도에 들어오네. 이거 생각보다 지분을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소련이. 실제로 소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 서독 동독으로 반 가른 것처럼 일본도 북일본 남일본 갈라가지고
우리 소련한테 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년 5년 동안 피 흘리고 싸운 거는 미국인데 뭐 참전하자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 나라가 뭘 일본을 반달.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 말고 한반도를 어떻게 그어가지고 좀 먹고 떨어져라 해보자 해서 정말로 얼떨결에 1시간인가 1시간 반 만에 한반도 중간이 어딨니? 한번 재봐봐봐. 여긴데요. 쫙 선을 그은 것이 북위 38도 선이에요. 정확하게 남북으로 딱 갈라가지고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 정도 북쪽을 드시는 건 어떨까요? 얘기를 해요. 미국은 소련이 당연히 거부할 줄 알았어요. 뭐야 이 밥만 먹고 떨어지라고 한반도 전체 달라 스키 할 줄 알았는데 소련이 덜컥 오케이를 해버려요. 오 38도 선 위 조선의 북쪽 북조선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장사야 콜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독일과 일본이잖아요. 독일은 반띵 됐잖아요. 서독 동독. 그럼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반토막 나야 돼요. 북일본 남일본 이렇게. 근데 얼떨결에 이런 소련과 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즉흥적인 판단에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38도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냐? 스탈린이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진 분단의 역사까지 다뤄봤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현대사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국사와 연결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러시아 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편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러시아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